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고은채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남편 강현우가 출장 가기 전 남긴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자기야,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건축가인 그녀는 늘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주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왔다. 현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그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가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현우는 늘 바빴고 그녀는 혼자였다. 이 넓은 집은 그녀의 고독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상자 같았다. 오늘따라 빗소리는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은채는 식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집중되지 않았다. 펜을 든 손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현우가 놓고 간 물건이라도 찾으러 왔나? 아니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문을 열자 빗물을 뚝뚝 흘리는 우산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옆집 남자 이도진이었다. 그는 얼마 전 새로 이사온 이웃으로 은채와는 몇 번 눈인사만 나눈 정도였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은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도진은 어딘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잠에서 깨서 아빠를 찾는데 글쎄, 우리 아빠는요, 강현우 아빠요. 아이가 갑자기 작은 손가락으로 은채의 집 안을 가리키며 칭얼거렸다. 그 말에 은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현우 아빠? 이 아이가 왜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은채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혼란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그녀를 덮쳤다. 도진은 아이를 재빨리 품에 안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결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아마 현우 씨를 본 적이 있어서 착각한 모양입니다. 어서 들어가자, 수아. 그는 아이를 달래며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수아? 아이의 이름이었나? 은채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이의 작은 목소리, 강현우 아빠라는 말이 맴돌았다.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우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단순한 착각? 그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다.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은채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과 도진의 당황한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현우는 과연 이 아이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니, 그가 모를 리가 없다. 아이가 그를 아빠라고 불렀는데. 은채는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갑게 식은 이불만이 그녀의 손에 잡혔다. 현우의 부재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은채는 커피를 내리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옆집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사건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린 뒤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현우에게 바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물어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진실이 두려웠다. 현우는 언제나 완벽한 남편이었다.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
그녀의 부모님도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이해하기 어려운 벽이 있었다. 그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차가워지거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마다 은채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늘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다. 어쩌면 그 벽 뒤에 이런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오전 내내 은채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옆집 남자 이도진에 대해 검색했다. 그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그는 프리랜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최근에는 몇몇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정의감이 강하고 끈질기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옆집으로 이사 왔을까? 그리고 왜 그의 딸이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퍼즐 맞추기를 좋아했다. 아무리 복잡한 그림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결국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 그녀 앞에 놓인 퍼즐은 너무나 거대하고 조각들도 너무나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조각들을 맞춰 나가지 않으면 그녀의 삶은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은채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그녀는 먼저 옆집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산책을 나서는 도진과 아이를 우연히 마주쳤다. 아이는 어제와 달리 밝게 웃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도진 씨. 은채가 먼저 말을 건넸다. 도진은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고은채 씨.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가 워낙 낯을 가리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이름이 수아라고 했죠? 은채는 수아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수아는 은채의 미소에 경계를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몇 살이에요? 유치원 다니나요? 은채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네, 5살이에요. 곧 유치원에 갈 예정입니다. 도진이 대답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묘한 경계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은채는 수아의 손에 들린 작은 곰 인형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보이는 목걸이. 금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펜던트에는 H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현우의 이름 이니셜과 같았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 목걸이 예쁘네요, 수아야.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거 아빠가 준 거야. 은채의 눈은 흔들렸다. 아빠는 이도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현우를 말하는 것일까? 그녀는 수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도진은 그 순간 살짝 얼굴을 굳히는 듯했다. 수아야, 우리는 이제 가야지. 도진이 급히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잠시만요, 이도진 씨. 은채가 그를 불렀다. 혹시 강현우 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도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글쎄요, 이웃이니까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만 친분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짓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은채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현우의 서재로 향했다. 그동안 거의 들어가지 않던 공간이었다. 현우는 사적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은채 역시 그의 공간을 존중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랍 안에는 서류 뭉치와 펜,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현우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의 현우와 그의 친구들. 한 장의 사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현우와 그의 친구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다. 여자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의 얼굴이 수아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날짜와 함께 세 사람의 첫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재준, 지훈, 그리고 우리의 작은 별, 수아. 수아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에 박혔다. 재준은 현우가 과거에 언급했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재준의 아내, 지훈인가? 그리고 이 아이는 그들의 딸, 수아? 은채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현우가 자신의 친구 딸을 돌보고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까? 그리고 왜 수아는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 단순한 애착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우와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현우는 늘 바빴다. 늦게까지 회사에 있거나 주말에도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았다. 그때마다 그는 항상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은채는 그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출장이나 야근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옆집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안에 수아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른다.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이 그녀의 결혼 생활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마음속에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현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강렬한 욕구가 그녀의 내면을 지배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는 탐정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때 그녀의 삶이 얼마나 참혹하게 변할지.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은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현우의 서재에서 찾은 사진 속 인물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현우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쾌활해 보이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들이 품에 안은 아기는 분명 수아였다. 재준, 지훈, 그리고 우리의 작은 별, 수아. 그 글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현우의 친구 재준과 그의 아내 지훈, 그리고 그들의 딸 수아. 그렇다면 수아는 현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수아가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현우는 왜 이 사실을 은채에게 털어놓지 않은 걸까? 수많은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현우의 출장 기간 동안 쌓였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현우가 졸업했던 대학교의 도서관이었다. 현우는 종종 그곳에서 친구 재준과 함께
건축 스터디를 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어쩌면 그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고즈넉했다. 은채는 현우와 재준이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그들의 이름을 검색했다. 몇 권의 졸업 앨범과 동문회 자료가 나왔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현우와 재준은 같은 건축학과 선후배 사이였고 매우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재준은 학부 시절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졸업 후에는 유명 건축 설계 사무소에 스카우트될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재준의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별세라는 짧은 언급만이 있을 뿐이었다. 은채는 그 사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녀는 도서관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현우의 친구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다. 현우의 회사 동료들은 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현우의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아버님, 현우 오빠 친구 중에 재준 씨라고 아세요? 현우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 재준이. 현우가 가장 아끼던 친구였지. 아주 좋은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현우가 그 일로 한동안 아주 힘들어했지. 혹시 그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다. 자세한 건 현우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구나. 우리는 그저 현우가 힘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단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은채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현우가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어떤 아픔이 숨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과거에 더 큰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수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운전을 하고 있었다. 문득 백미러로 옆집을 보았다. 이도진이 수아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멀찍이서 도진과 수아를 지켜보았다. 도진은 아이에게 매우 다정했고 수아는 아빠 품에 안겨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완벽한 부녀 같았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이도진은 수아의 친아빠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속삭였다. 놀이터에서 놀던 수아가 갑자기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자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황급히 아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감싸 안고 달래주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아이를 아끼는 아빠의 모습이었다.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내 멈춰 섰다. 그녀는 아직 그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날 저녁 은채는 인터넷으로 재준, 교통사고, 사망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을 시작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 마침내 그녀의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5년 전 한적한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현우의 친구 윤재준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윤재준 씨 부부는 심야에 발생한 트럭과의 충돌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사고 차량에는 갓난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으나 기적적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 갓난아이가 수아임이 틀림없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은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트럭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지만 법정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뭔가 감춰진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은채는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았다. 몇몇 댓글들은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유명 건축가라서 조용히 묻혔나 보네. 경찰 수사가 미심쩍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은채는 그 댓글들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결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기사에 언급된 사고 현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였고 그 주변에는 현우의 집안이 소유한 건설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녀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혹시 현우의 집안이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문득 지난 몇 년간 현우가 이따금씩 보여주었던 불안정한 모습들을 떠올렸다. 그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술에 취해 잠꼬대를 할 때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그때마다 그를 안쓰럽게 여겼을 뿐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현우의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수아의 존재까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가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다. 현우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비밀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어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옆집을 바라보았다. 이도진. 그 역시 이 사건의 진실을 쫓고 있는 듯했다. 그가 수아를 돌보는 이유도 어쩌면 그 진실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왜 수아를 강현우 아빠라고 부르게 내버려 두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은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은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다. 현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위로도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잠시 망설이다 이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메시지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 속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했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거짓된 평화를 선택하는 대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강인함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은채는 이도진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기다리며 초조한 하루를 보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침내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네, 괜찮습니다. 저녁 7시에 뵙는 건 어떠신가요? 간결하지만 긍정적인 답장에 은채는 안도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간단히 준비하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옆집으로 향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이도진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이었다. 들어오세요, 고은채 씨. 은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사람의 온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의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다. 수아는요? 은채가 물었다. 오늘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깨어 있으면 대화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도진의 말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의 방문 목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현우, 재준, 지훈, 그리고 갓난아기 수아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도진 씨? 은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진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은채는 놓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현우 씨의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은채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이 아이는 윤재준 씨와 그의 아내 지윤 씨의 딸, 수아가 맞죠?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네, 맞습니다. 수아는 재준이 형과 지윤이 누나의 딸입니다. 그럼 왜 수아가 강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도진 씨가 수아를 돌보고 있는 거죠? 은채는 쏟아지는 질문들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저는 재준이 형의 가장 친한 후배였습니다. 형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형과 누나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수아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수아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우 형이 나섰습니다. 현우 형은 재준이 형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딸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우 형은 도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듯했다. 현우 씨가 왜요? 은채가 재촉했다. 현우 형은 당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수아를 직접 돌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아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정리가 되면 데려가겠다고요. 저는 현우 형을 믿었습니다. 그가 재준이 형과의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죠. 그럼 왜 지금껏 수아를 데려가지 않은 거죠? 은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현우 형은 종종 수아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수아가 현우 형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형은 수에게 나중에 같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 형이 무슨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은채는 도진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현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아내인 자신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기사에 언급된 사고에 석연치 않은 점을 떠올렸다. 그럼 윤재준 씨 부부의 사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도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 내렸지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들 말인가요? 은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재준이 형이 사고 당일 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듯한 전화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요? 어떤 정보 말인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형은 당시 어떤 대기업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우 형의 집안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은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현우의 죄책감, 수아의 존재, 그리고 은폐된 사고. 모든 것이 현우의 집안과 얽혀 있었다. 현우 씨의 집안, 현우 씨의 삼촌 강태준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현우의 아버지의 동생이자 현재 강상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 그는 냉철하고 루틀러스한 경영자로 유명했다.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준이 형의 죽음 이후 그의 뒤를 이어 이 사건을 계속 파헤쳐 왔습니다. 하지만 강상그룹은 워낙 거대한 기업이라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신변에도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현우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형이 수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기도 했고요. 은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의 결혼 생활이 거대한 음모와 거짓말 속에 놓여 있었다니.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무책임하게 수아를 방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거대한 압력과 위험 속에서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복잡한 연민이 피어올랐다. 그럼 강현우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요. 현우 형은 재준이 형이 추적하던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정보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은채는 현우의 나약함을 비난할 수 없었다. 거대한 기업의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어쩌면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숨긴 그의 행동은 용서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도진 씨는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은채가 물었다. 저는 고은채 씨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도진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칠 수 없습니다. 강상그룹의 힘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고은채 씨는 현우 형의 아내이고 그들의 가족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현우 형을 설득해서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사랑하는 남편의 비밀, 그의 친구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리.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작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그녀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은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진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우선 현우 형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준이 형이 죽기 전 저에게 남긴 단서들을 조합해야 합니다. 그는 탁자 위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와 몇 장의 서류, 그리고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재준이 형이 제게 남긴 마지막 흔적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USB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낡은 노트를 향했다. 노트 속에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로 쓰인 복잡한 숫자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재준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안에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고은채 씨는 건축가이시니 도면이나 복잡한 구조를 해석하는 데 뛰어나실 겁니다. 어쩌면 이 노트 속에 숨겨진 암호를 푸는 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채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 노트의 복잡한 구조가 들어왔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노트의 페이지들을 훑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노트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메시지이자 거대한 진실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은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은채 씨. 저는 수아를 위해, 그리고 죽은 재준이 형과 지훈이 누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진지해졌다. 그들은 강상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와 윤재준 부부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을 추론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은채는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그와 직접 대화하여 진실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진은 그동안 재준의 노트와 USB를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들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 강상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수아의 얼굴을,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재준과 지훈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아이를 생각하니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가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고 그가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에는 달빛이 교교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은채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쫓는 여전사였다. 그녀는 노트 속의 암호를 해독하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만이 그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은채는 이도진에게 받은 낡은 노트를 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노트 속 필체는 알아보기 힘들었고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은 마치 미로 같았다. 그녀는 건축 도면을 해독하듯 각 페이지를 꼼꼼히 분석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무언가 체계적인 규칙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건축가로서 복잡한 구조와 암호화된 기회에 익숙했다. 숫자들이 반복되는 패턴, 특정 기호들이 등장하는 빈도, 그리고 페이지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림들을 유심히 살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마침내 그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다.
노트의 여백에 희미하게 쓰여 있던 GLID라는 단어와 함께 작은 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점들이 특정 좌표를 나타내며 그 위에 숫자와 기호가 겹쳐진 암호 체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마치 건축 설계의 그리드 시스템처럼. 그녀는 즉시 종이에 그리드를 그리고 노트의 숫자와 기호들을 그 위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녀의 추측은 정확했다. 그리드 위에 나타난 숫자들은 특정 단어의 첫 글자를 의미했고 기호들은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마치 어린아이의 그림일기처럼 보이는 그 노트는 사실 윤재준이 남긴 거대한 암호문이었다. 몇 시간을 더 집중한 끝에 은채는 첫 번째 문장을 해독할 수 있었다. 강산, 재개발, 비자금.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강산은 현우의 집안이 운영하는 그룹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재개발, 비자금. 이 세 단어는 어젯밤 이도진이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해독한 내용을 이도진에게 즉시 전했다. 도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은채 씨. 저는 이걸 몇 달 동안 들여다봐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역시 건축가의 눈은 다르네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USB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겁니다. 은채가 말했다. USB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다. 암호가 걸려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열리지 않았다. 은채는 건축 설계 시 사용되는 특수한 보안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설계 도면은 극비 자료이기 때문에 해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암호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혹시 윤재준 역시 건축가였으니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을까? 은채는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주로 사용하는 최신 컴퓨터와 다양한 설계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윤재준이 생전에 즐겨 사용했다던 오래된 설계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그 프로그램은 단종된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대학 시절 선배가 아직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현우가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친구 목록을 뒤져 윤재준과 같은 시기에 학과를 다녔던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선배로부터 그 오래된 설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었다. 은채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SB를 연결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USB는 열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강상그룹의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도면, 계약서, 그리고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회계 자료들이었다. 특히 은채의 눈길을 끈 것은 재개발 지역의 지도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도면이었다. 도면에는 기존 건축물들의 철거 예정일과 함께 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정 폐기물 처리 과정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된 것처럼 위조된 흔적들이 보였다. 게다가 그 폐기물 중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것도 있었다. 이는 명백한 환경 범죄였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에는 강현우의 삼촌 강태준 회장의 결재 서명이 명확히 박혀 있었다. 은채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상그룹은 재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윤재준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이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녀는 이도진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도진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얼굴을 굳혔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관련된 환경범죄에 살인까지. 이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밝혀내야 합니다.
재준 씨와 지윤 씨의 억울함을 풀고 수아를 위해서라도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쓸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강상그룹은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현우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은채가 말했다. 분명 현우 씨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하지만 현우 형이 쉽게 협조할까요?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는 일인데. 도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설득할 겁니다. 그를 믿어요. 그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삼촌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대로는 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은채는 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여러 곳에 분산하여 저장했다. 그리고 강상그룹의 비리, 특히 유해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된 기사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놀랍게도 몇 년 전 유사한 환경범죄가 강상그룹의 다른 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는 강태준 회장이 이미 이런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그에게는 비리를 은폐할 강력한 수단과 인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가 강태준 회장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미줄처럼 얽힌 비리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윤재준 부부는 그 거미줄을 건드린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며칠 후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은채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의심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자기야, 잘 지냈어? 꽤 오래 비웠지? 현우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겠지만 나는 잘 지내지 못했어. 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은채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했다. 무슨 일인데 자기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문제는 당신에게 있었어, 강현우 씨.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옆집 수아가 당신을 아빠라고 불렀어.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아냈어.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자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아는 그저 재준이 딸일 뿐이야.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어, 현우 씨. 은채는 그의 손에 윤재준 가족 사진과 USB에서 추출한 강상그룹의 비리 자료들을 쥐어주었다. 나는 이 모든 걸 알아냈어. 재준 씨 부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강태준 회장이 있다는 것까지. 현우는 자료들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은채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떨리는 어깨를 잡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현우 씨? 왜 내게 이 모든 걸 숨겼어? 왜 재준 씨 부부의 죽음을 외면한 거야? 현우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어.
삼촌은 내게 막대한 권한과 함께 엄청난 압력을 가했어. 재준이가 강상우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삼촌은 내게 재준이를 막으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친구를 배신할 수 없었어. 결국 재준이는 사고를 당했고, 삼촌은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무 어리고 나약했어. 두려웠어. 나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가족 전체가 무너질까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아는 내가 재준이에게 약속했어. 내가 꼭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삼촌은 수아가 재준이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게 강상그룹의 비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수아를 이도진에게 맡기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 은채야. 매일 밤 재준이와 지윤이가 꿈에 나타났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삼촌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은채는 현우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했던 그의 나약함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다. 그는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현우 씨. 이 모든 진실은 밝혀져야 해. 당신도 더 이상 삼촌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어.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해.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자. 현우는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삼촌은 너무 강해.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 당신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재준 씨가 남긴 자료 외에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걸 꺼내야 해. 은채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세차게 두드려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은채는 직감했다. 이미 강태준 회장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챘을 것이라고. 그들의 은밀한 대화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거대한 싸움에 서막이 올랐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쿵 하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직접 때리는 듯했다. 현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은채 역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물러설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이상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문 밖의 소음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누군가가 문을 부수려는 듯한 기세였다. 현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삼촌이야. 분명 삼촌이 보낸 사람들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채는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그들은 서둘러 주방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은채를 감쌌다. 자기야, 내가 시간을 벌게. 빨리 도망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해요. 은채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바로 그때 주방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강현우 씨, 순순히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할 얘기가 있으시답니다. 들이닥친 남자들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현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현우는 은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옆집에서 갑자기 이도진이 나타난 것이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폭력배들. 이도진은 카메라 플래시를 연달아 터뜨리며 외쳤다. 이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듯 멈칫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이도진을 향해 돌진했다. 이봐, 기자 양반, 쓸데없는 짓 하지마. 이도진은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들의 압박은 거셌다. 은채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의 자료가 담긴 USB를 재빨리 움켜쥐고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당신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 은채가 소리쳤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있어. 강상그룹의 비리와 살인에 대한 진실을. 그녀의 외침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현우는 이 틈을 타 은채에게 속삭였다. 자기야, 저들이 USB를 찾으러 온 거야. 가지고 도망쳐. 이건 내가 해결할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해요.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를 뿌리쳤다. 바로 그때 현우가 은채를 밀쳐내고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려 했다. 은채는 현우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도진을 향해 소리쳤다. 이도진 씨, 빨리 수아를 데리고 피하세요. 우리가 시간을 벌게요. 이도진은 은채의 외침에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 수아를 데리고 뒷문으로 피신했다. 은채는 현우와 함께 남자들에게 맞섰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상대는 훈련된 듯한 사람들이었다. 현우는 몇 번의 주먹을 주고받다 결국 제압당했다. 남자들은 그를 질질 끌고 가려 했다. 엔두아, 이 사람들 강현우 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은채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들은 은채를 거칠게 밀쳤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악의 근원이었다. 현우는 잡혀가는 순간에도 은채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도망쳐. 은채는 현우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절규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지켜야 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쓰러진 채 숨을 고르고 남자들이 현우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찢겨진 현관문, 부서진 창문, 엉망이 된 거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은채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현우와 수아,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지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강태준 회장의 힘이라면 경찰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사건을 은폐해왔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이도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은채 씨, 괜찮으세요? 수아는 안전합니다. 제 친구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도진 씨,
현우 씨가 잡혀갔어요. 강태준 회장에게로 끌려갔을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우 형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은채 씨는 우선 몸을 피하세요. 그리고 USB는 안전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게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현우 형을 찾고 기자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은채 씨는 강태준 회장을 직접 만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은채는 놀랐다. 제가요? 제가 왜요? 이 모든 비리의 핵심은 강태준 회장입니다. 그는 현우 형을 통해서 재준이 형의 죽음과 수아의 존재를 완벽히 은폐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우 형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는 현우 형을 압박하여 당신에게서 USB를 빼앗으려 할 겁니다. 당신이 직접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와 대면하여 당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섣불리 당신을 해치려 하지 못할 겁니다. 언론에 이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할 테니까요. 이도진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일리가 있었다. 은채는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보호를 받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야 했다. 좋아요. 제가 강태준 회장을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비서실에 연락해서 면담을 요청하세요. 그는 당신을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그의 조카 며느리이자 지금 가장 위험한 존재이니까요. 그가 먼저 당신에게 접촉하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은채는 다음 날 아침 강상그룹 본사로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회장 비서실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그녀가 강현우의 아내이자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태도를 바꾸었다. 강태준 회장은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서 은채를 맞이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예상했던 대로 차갑고 냉철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고은채 씨, 갑작스러운 방문이로군요.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은채는 손에 땀을 쥐며 침착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윤재준 씨 부부의 죽음과 강상그룹의 재개발 비리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고은채 씨,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상그룹은 늘 법과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저는 윤재준 씨가 남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비자금, 유해 폐기물 불법 처리,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배후에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까지요. 은채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USB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강태준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은채를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고은채 씨, 젊은 나이에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현우가 당신에게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어리석은 건 회장님입니다. 은채는 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강상그룹은 물론이고 회장님의 명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도진을 암시했다. 강태준 회장은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현우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 겁니까? 저는 돈도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윤재준 씨 부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희생된 대가로 부를 축적한 회장님의 죄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표정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살기가 서렸다. 고은채 씨, 당신은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 현우는 지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진다면 현우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짓을 계속한다면 현우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까지 잃게 될 겁니다. 이 바닥에서 정의를 논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협박하지 마십시오. 은채는 소리쳤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우 씨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저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회장님께 분명히 알립니다. 이제 그도 더 이상 회장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도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우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현우 씨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아는 아들이자 친구의 죽음에 침묵했던 죄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은채의 말은 강태준 회장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현우의 배신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타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현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강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은채는 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도진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사히 나가지 못한다면 이 모든 진실은 즉시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강상그룹은 물론이고 회장님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겁니다. 강태준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은채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도진 기자는 이미 강상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에게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넘어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고은채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로군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당신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이 몇 장에 불과합니다. 이 종이 몇 장이 회장님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건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목소리이자 살아있는 자들의 정의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강태준 회장은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현우를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고은채 씨,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심할 사람은 회장님입니다. 은채는 비장한 표정으로 답했다. 은채는 집무실을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강태준 회장과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풀려났지만 그들은 이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과연 그녀가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USB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이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현우는 풀려났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게 끌려가 모진 협박을 당한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은채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나약했어. 두려웠어. 삼촌이 자기를 해칠까봐. 그리고 수아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은채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두려움이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괜찮아, 현우씨. 이제라도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우리는 이제 함께 싸울 수 있어.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삼촌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할 거야.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도진 씨도 우리를 돕고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자기는 몰라. 삼촌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활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게 무엇이든 그는 그걸 먼저 찾아 없애려 할 거야. 은채는 현우가 강태준 회장에게 잡혀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 증거가 뭐죠, 현우 씨?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대체 뭐예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삼촌은 재준이 형이 죽기 직전에 통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재준이 형은 그 통화에서 삼촌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 삼촌은 그 파일을 내게 보여주면서 만약 내가 입을 열면 이 모든 죄를 재준이 형에게 뒤집어 씌우고 수아를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협박했어. 그 파일은 삼촌의 금고에 있어. 그의 집무실 금고에. 은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녹음 파일. 그것이야말로 강태준 회장의 모든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이 강 회장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곧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미였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강 회장 집무실 금고라면 보안이 삼엄할 텐데요. 알아.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아는 한 삼촌의 금고는 지문 인식과 함께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뀌지만 패턴은 있어. 그리고 나만이 아는 삼촌의 습관이 있어. 현우는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 구조와 금고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오랫동안 삼촌의 비서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의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채가 물었다. 우리는 그 파일을 찾아야 해. 그리고 이도진 기자에게 넘겨야 해. 하지만 삼촌은 지금부터 우리를 미행할 거야. 그는 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을 거야. 그는 우리를 감시하고 언제든 다시 우리를 잡으려 할 거야. 현우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그들은 미행이 붙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의 집 근처를 맴돌고 그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강태준 회장은 은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물러설 생각도 없었다. 그는 그들을 감시하며 USB를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은채와 현우, 그리고 이도진은 비밀리에 작전 회의를 가졌다. 강 회장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를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도진이 말했다.
하지만 강상그룹의 보안은 강력합니다. 외부인이 침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우 씨가 길을 알아. 그리고 강 회장의 습관도. 은채가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망설였다. 위험해. 너무 위험해, 자기야. 그럼 포기할 거예요? 재준 씨 부부의 억울함은요? 수아는요? 그리고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어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은채의 눈빛은 그를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된 강인한 여인이었다. 좋아. 내가 할게. 내가 직접 금고를 열어 그 파일을 가져올게. 하지만 나는 삼촌의 집무실로 잠입해야 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제가 현우 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도진이 나섰다. 저는 강상그룹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취재를 하면서 얻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도진은 현우의 잠입 계획을 돕기 위해 강상그룹의 보안 시스템과 직원들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또한 현우가 침입하는 동안 외부에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언론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미끼를 던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태준 회장이 매주 금요일 저녁 골프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다. 금요일 밤 은채는 집에서 이도진과 함께 현우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로 했다. 작전 당일, 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잘 될 거야, 자기야. 나 믿어줘. 물론이죠. 당신을 믿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와요. 은채는 현우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현우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채와 이도진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도진은 노트북을 펼쳐 강상그룹 건물 주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현우 형, 지금 지하주차장 진입했습니다. 이도진이 말했다. 경비원 교대 시간 노려서 들어갔습니다. 완벽합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경비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층에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고 불은 꺼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보안 시스템은 작동 중이었다. 현우는 능숙하게 금고로 향했다. 그는 금고의 지문인식 센서에 자신의 지문을 대보았다. 삐빅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왔다. 현우는 강 회장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지문도 등록해 두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 비밀번호만 남았다. 현우는 강 회장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패턴을 기억해냈다. 그는 강 회장의 생일, 결혼기념일, 그리고 그룹 창립일 등 중요한 기념일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금고 안을 살폈다. 그 안에는 돈다발, 보석, 그리고 작은 검은색 USB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윤재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일 것이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역시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현우야.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였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골프 모임에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듯했다. 현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준 회장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삼촌, 이걸 어떻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나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네 아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겠지. 이 모든 게 그 여자의 짓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여기까지다. 강태준 회장은 총구를 현우에게 겨눴다. 그 USB를 당장 내놔라. 그리고 내 어리석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잊고 사라지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그 여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수아도.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더 이상 삼촌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삼촌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재준이 형과 지윤이 누나의 억울한 죽음도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건방진 놈. 결국 너도 재준이처럼 되는 걸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였다. 그녀는 현우의 잠입이 너무 오래 걸리자 불안한 마음에 직접 강상그룹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이 일찍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고 현우를 혼자 보낼 수 없었다. 현우 씨, 은채가 외쳤다. 강태준 회장은 놀라 시선을 돌렸다. 은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화분 조각을 집어들고 강태준 회장을 향해 던졌다. 화분 조각이 그의 팔에 맞았고 그는 잠시 움찔했다. 그 틈을 타 현우가 달려들어 강태준 회장의 손에 들린 총을 빼앗으려 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은채는 두려웠지만 현우를 도왔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현우가 그에게서 총을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마침내 현우가 총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강태준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감히 너희들이. 바로 그때 이도진이 경찰과 함께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은채의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현우의 상황과 강태준 회장의 폭력적인 성향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는 강 회장의 불법적인 감금 및 폭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제보하고 은채에게서 얻은 강상그룹 비리 자료의 일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강태준 회장, 당신은 불법적인 감금 및 폭행, 그리고 수많은 비리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이 강태준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 회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은채와 현우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너희들은 결코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아느냐. 그의 위협적인 말에 은채는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드디어 어둠 속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과연 끝일까? 그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길고 험난한 싸움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강태준 회장이 체포되자 강상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윤재준 부부의 사망사고에 대한 재수사와 강태준 회장의 비리 혐의를 대서특필했다. 이도진 기자는 은채와 현우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를 이어갔다.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는 강태준 회장의 모든 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강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태준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너무나 명백했다. 특히 현우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삼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재준과 지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수아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법정은 연일 뜨거웠다.
윤재준 부부의 유가족들과 재개발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강태준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은채는 매일 법정에 참석하여 현우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재판은 길고 지루했지만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다. 강태준 회장은 윤재준 부부 살해 교사,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환경오염 등 여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는 환호성과 함께 깊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현우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 덕분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준 덕분이에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폭풍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다. 거짓과 비밀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뿌리내렸다. 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도진의 친구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 은채와 현우는 재판이 끝난 후 이도진과 함께 수아를 찾아갔다. 수아는 해맑은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강현우 아빠, 고모. 수아는 현우의 품에 안겼다. 현우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수아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은채는 수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수아의 친아빠와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현우 아빠와 은채 고모, 그리고 이도진 아저씨가 수아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수아는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현우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은채와 현우는 수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아를 우리가 키우는 게 어때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수아는 재준 씨와 지윤 씨의 전부였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수아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우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자기야,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나는 정말 자기가 수아를 받아들여 줄지 걱정했어. 수아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현우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수아와 함께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도진 역시 수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은채와 현우의 결정에 감동했다. 저도 언제든 수아를 도울 겁니다. 수아는 저에게도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준이 형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들은 수아를 함께 키우기로 결정했다. 현우는 강상그룹을 완전히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삼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은채 역시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우를 지원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었다. 매일 아침 수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현우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마지막 경고는 은채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아느냐. 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강태준 회장의 지지자들이 언론에 은채와 현우를 비난하는 기사를 유포하거나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이도진 기자는 그들의 모든 시도를 미리 막아내고
오히려 강태준 회장의 잔당들을 역추적하여 추가 비리를 폭로했다. 어느 날 이도진이 은채를 찾아왔다. 고은채 씨, 현우 형. 지난번 재판에서 증언했던 전직 경찰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해요. 그분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셨죠.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직 경찰관은 윤재준 부부의 사고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이었는데 강태준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과거를 고백하며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분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이도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은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종이라니요? 혹시 강태준 회장과 관련이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강태준 회장의 핵심적인 약점을 쥐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출소한 강태준 회장의 잔당들이 보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맙소사, 그럼 현우 씨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현우 형의 증언이 가장 치명적이었으니까요. 당분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은채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평화는 영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태준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 가족의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채는 현우에게 전직 경찰관의 실종 소식을 전했다. 현우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다. 역시 삼촌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을 거야.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수아를 위해서라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해요. 은채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좋아. 이번에는 내가 자기를 지킬게. 우리 가족을 지킬게. 이도진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을 알리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해. 그들은 이도진과 함께 비밀리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 회장의 잔당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들의 다음 목표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은채는 자신의 건축가적인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자산과 해외 비자금 통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은닉해둔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현우는 강태준 회장의 내부 조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 어느 날 밤, 은채는 홀로 서재에 앉아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해외 법인들의 정보가 가득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몸을 굳혔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수아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칼을 집어들고 거실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세요? 은채가 소리쳤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털을 가진 큰 개였다. 개는 은채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개의 목에는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인식표를 확인했다. 인식표에는 행복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옆집 이도진의 개였다. 행복아,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은채는 놀랐다.
이도진은 보통 개를 풀어놓지 않았다. 행복이는 은채의 발목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그리고는 찢겨진 강아지 목줄을 그녀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목줄에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흔적이 선명했다. 은채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도진의 집에 침입했고 행복이는 그 침입자와 싸우다가 목줄이 끊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현우 씨, 현우 씨. 은채는 현우를 흔들어 깨웠다. 이도진 씨에게 무슨 일인가 봐요. 현우는 잠결에 놀라 일어났다. 은채는 행복이에 끊어진 목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빨리 옆집으로 가봐야 해요. 두 사람은 행복이와 함께 옆집으로 달려갔다. 옆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은 어수선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도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작업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강상그룹의 비리 관련 파일들이 열려 있었다. 이도진 씨가 납치된 것 같아요. 은채가 절규했다. 현우는 급히 이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삼촌의 잔당들이 분명해. 그들이 이도진 기자를 노린 거야. 그가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행복이는 낑낑거리며 집안을 맴돌았다. 그리고는 이도진의 작업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책꽂이 밑을 긁어댔다. 은채는 행복이의 행동에 이끌려 책꽂이를 옮겨보았다. 그 밑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이도진의 필체로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USB를 이도진에게 전해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은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글귀가 아니었다. 그 글귀 아래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가 있었다. 은채 누나, 지훈 누나가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제가 찾지 못한 진실이 있을 겁니다. 지훈 누나? 윤재준의 아내 지훈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은채는 USB를 집어들었다. 이 USB는 이도진이 재준의 노트와 함께 주었던 USB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USB에는 이도진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강태준 회장의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비밀은 수아의 친엄마, 지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윤재준뿐만 아니라 지훈의 입까지 막으려 했던 것이다. 왜? 지훈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은채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은채는 이도진이 남긴 USB를 꽉 움켜쥐었다. 지훈 누나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는 글귀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USB에 담긴 정보가 강태준 회장의 또 다른 비밀, 그리고 윤재준 부부의 죽음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현우는 이도진의 납치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지만 강태준 회장의 잔당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현우와 은채는 이도진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이도진이 평소에 연락하던 정보원들과 프리랜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도진은 마치 증발한 듯 사라져 버렸다. 은채는 이도진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그가 남긴 USB를 해독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이 USB 역시 윤재준의 노트처럼 특별한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어보았다.
예상대로 파일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코드가 담긴 문서 파일들이었다. 은채는 며칠 밤낮을 새워 USB를 분석했다. 그녀는 건축 설계에서 사용되는 기하학적 패턴과 대칭 구조를 이용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암호화된 이미지 파일 중 하나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를 본 순간 은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강태준 회장이 운영하는 강상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오래된 건물의 설계 도면이었다. 그리고 그 도면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비밀 통로와 은닉된 공간이라는 글귀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이미지는 강상그룹 본사 지하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곳이 강태준 회장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숨겨두는 장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왜 지훈이 이 도면을 가지고 있었을까? 은채는 나머지 코드들을 해독하기 위해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그 코드들이 특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좌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지훈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같았다. 그녀는 모든 코드를 조합하여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아냈어. 제주는 환경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어. 강상그룹 지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곳에서 모든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마약 사업에 손을 대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나는 그곳에 잠입할 거야.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수아를 지켜줘. 강현우,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줘. 그는 나약하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할 거야. 이도진, 그에게도 이 모든 것을 알려줘. 그는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아들, 이 부분은 필체가 흐려져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어. 은채는 메시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마약 사업. 강태준 회장은 단순한 재개발 비리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훈은 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강상그룹 지하 비밀 통로에 잠입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강태준 회장의 마약 사업을 알게 된 대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 내 아들이라는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윤재준 부부에게 수아 외에 다른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현우 역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삼촌이 마약 사업까지 손을 댔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증거들은 모두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 씨는 그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도진 씨도 아마 그 때문에 납치된 걸 거예요. 그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을 테니까요.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묵인했던 삼촌의 비리가 이토록 거대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깊은 후회에 시달렸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지훈 씨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도진 씨를 찾아야 해. 은채가 말했다. 그들은 이도진이 남긴 USB와 강태준 회장의 금고에서 현우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강상그룹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즉시 강상그룹 본사 지하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의 수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상그룹 본사 지하에서 예상대로 비밀 통로와 함께 거대한 불법 마약 제조 시설과 유통 경로가 발견되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마약과 함께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무기들까지 발견되었다. 강태준 회장은 물론이고 그의 지시를 받아 마약 사업을 운영하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강상그룹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이도진 기자는 마침내 납치범들의 소나귀에서 풀려났다. 그는 강상그룹 지하 비밀 통로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뒤 납치되었던 것이었다. 이도진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실에서 은채와 현우를 만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은채 씨, 현우 형,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준이 형과 지윤이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이도진은 은채에게 USB에 남아있던 지윤의 마지막 메시지, 즉 내 아들이라는 언급에 대해 물었다. 은채는 그에게 지윤이 남긴 불완전한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이도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이 누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재준이 형과는 결혼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재준이 형에게 말하지 못했었죠. 지윤이 누나는 재준이 형과 결혼하기 전 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낳은 거죠. 저는 그 아이의 존재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지윤이 누나는 그 아들에게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에서 아들을 언급했던 거군요. 은채는 지윤이 겪었을 고통과 죄책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수에게는 이 모든 진실을 숨겨주기로 결심했다. 수아는 그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이였다. 수아는 이제 현우와 은채의 법적인 딸이 되었다. 현우는 강상그룹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은채와 함께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책임감이 피어났다. 은채는 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도진은 회복 후 다시 정의로운 기자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강상그룹 사건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더 많은 비리들을 파헤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수아의 든든한 삼촌으로서 은채와 현우 가족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어느덧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현우와 은채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녀는 가끔 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아는 해맑은 얼굴로 은채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 아빠는 왜 이렇게 멋있어? 은채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는 말이야,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조금 외로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엄마를 만나고 수아를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 현우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상그룹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강태준 회장의 복수심은 영원히 그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강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안식처이자 진정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다.